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총평을 듣고 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1번 문항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을 보면은요, 우리가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항상 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자연현상이냐 사회문화 현상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요, 음료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니은 작물 재배에 적용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이 적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을 작물 재배에 적용하는 것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도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역시 우리가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 현상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1번 선지부터 보면은요,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 현상인데 가치 함축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존재법칙이 적용된다 라고 했는데 존재법칙은 자연현상에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디귿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필연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확실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문화 현상의 경우에는 개연성이라든지 확률성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연결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다르게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정답이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실 5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까지만 읽고 틀렸다라고 바로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억만 자연현상, 니은 디귿이 사회문화 현상인데 기억과 디귿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자연현상 하나, 사회문화 현상을 묶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의 특징이다? 자연현상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5번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 천재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단서 조항에서 갈등, 기능,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주어졌지만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하는 개인의 능동성에 주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능동성이라든지 주체성에 집중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해 나가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것은 미신,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지금 거시 중에서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남은 거는 이제 하나죠. 갈등론이기 때문에 A, B, C가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번 선지 보면은요, A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고요. 2번은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능론에서 봤을 때 사회는 굉장히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것이 깨지고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곧 자기의 원래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시면 일상생활 속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습니다. 4번을 보시면요, A는 B와 다르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B,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역시 틀린 답입니다. 5번 보시면 B는 C와 다르게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데 대한 비판은 A,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에서도 이런 식의 도식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식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 문항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주어져 있고 가와 나와 다는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선지랑 연결시킨다기보다는 가나다에 들어갈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찾아야 되는데 가의 경우에는 질적 연구의 yes, 양적 연구의 n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은 오로지 질적 연구에만 해당이 되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나의 경우에 집중을 해보시면 나는 질적 연구도 yes, 그죠? 양적 연구도 yes이기 때문에 얘는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 모두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속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를 체크해 보시면 이번에 얘는 아니요, 여기에 yes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양적 연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야겠죠. 이걸 바탕으로 1번 보시면은요. 자, 가에 방법론적으로 이론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요. 2번 보시면 일반화 및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역시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린 답. 3번 보시면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는가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우리가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지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적인 자료를 활용한다라는 특징을 지니게 돼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뭐의 공통점으로 주로 활용이 됐었냐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것으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1번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에 대비해서 둘 다의 공통점으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한다라는 게 많이 사용이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이제 중심축이 약간 이동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물어보냐? 바로 3번 문항처럼 연구 방법 두 개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개념의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면 이번 문항에서 여러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야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아이들은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4번 틀렸습니다. 5번 사회문화 현상의 주관적인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4번도 5번도 답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푸시는 문항이었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자 갑은요. 체육공원이 들어설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 후보가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A지역, 하나는 B지역인데요. 이 주민들에게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맥락상 어떤 걸 여기서 체크할 수 있냐면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자발성이 보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발성은 보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갑은 수집한 자료 중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A지역의 유리한 자료만을 분석하여서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A지역이 체육공원이 들어설 부지로 적합하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지 보기 전에 잘못된 점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자료를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요. 누락도 왜곡으로 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일이 단계적으로 일어났다면 1, 2, 3, 4, 5, 6, 7, 8, 90을 다 얘기해야지 정말 띄엄띄엄 1번, 5번, 10번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락을 했다, 적극적으로 막 숫자가 5가 나왔는데 15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러한 누락도 이제 왜곡이다라고 보는데요. 자, 선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조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모두 제공했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2번 보시면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희망자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희망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한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연구 결과를 연구 이해의 목적으로 유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3번 답이 아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수집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였다라고 했는데 내가 A, B를 다 수집했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죠. 5번 보시면 연구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선택하여서 분석하였다. 그래서 B라는 것은 누락시키고 A만 활용하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5번 문항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대주의냐, 상대주의냐, 자문화 중심주의냐 라고 하는 것으로 ABC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BC가 다 결정이 되는지부터 한번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봤더니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설명한 애가 하나가 있고요. yes 라고 대답한 애가 2개가 있습니다. 얘네는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주의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고 A가 문화 상대주의죠. 그렇다면 B, C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아이들은 문화 4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대주의가 들어가거나 여기에 4대주의가 들어가는 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봤더니 B는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통해서 얘가 자문화 중심주의구나, C가 문화 4대주의구나 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겠고, 기억, 니은에 이제 알맞는 답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타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냐 라는 질문에 상대주의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4대주의도 우리가 얘의 경우에는 yes 라고 이제 대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no, 아니요, yes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가를 가보면은요, 얘는 사실 우리가 무엇이 들어갈지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데 지금 문화 상대주의에는 yes라고 얘기를 했고 절대주의에는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상대주의에만 해당이 되는 특성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바탕으로 선지를 분석해 보면요, 1번 기억은 yes, 니은은 아니오다 라고 했는데 뒤집혔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 A는 국수주의를 초래할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국수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문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라고 했는데 자문화라고 하는 게 문화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가지는 순기능이 있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사람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화는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3번은 이제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C는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용하는데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대주의의 경우에는 정말 내가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부족하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는 무조건 별로야, 타 문화가 훨씬 더 좋아 라고 무분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5번 보시면 자, 가에는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파악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대주의에만 해당이 되는 특성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부각된 사회구조의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수능에서는 사회구조만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각 단원별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이제 문항의 비중보다는 조금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도는 많이 높지 않고요. 사회 구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제시문 볼게요. 건물의 구조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유형화시키는 정형화된 틀이 사회 구조인데요. 사람들의 동선이 건물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듯이 개인의 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사회 구조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사회 구조의 특성 중에서 이제 강제성을 나타낸 거죠. 내가 이제 따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구성원들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회 구성원과 별개로 존재한다. 말 그대로 그런 측면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연결시키기 어렵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이 정답이죠. 우리가 구조화된 행동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틀, 그죠? 그 구조를 따르도록 한다 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니은이 답이고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강제력을 행사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사회 구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시켜서 그 특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사회 구조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는다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사회 구조가 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생각하고 있는 영향을 끼치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이제 3점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잘 만든 문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회와 기관의 유형 A, B를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야 되는데 A, B는 2차적 사회화 기관 아니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A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이제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의 하위 항목으로서 학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학교는 우리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학교는 우리가 2차적 사회화 기관이죠. 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B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가 맞나라는 것을 가족을 통해서 봤더니 가족은 우리가 목표가 사회화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도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는 당연히 알 수가 있는데 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동시에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의 사례가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죠. 이거 바탕으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은요. A는 주로 기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기초적인 사회화는 우리가 1차적인 사회화 기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요. 자, B는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형성된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했는데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보시면 자, A, B는 모두 개인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얘가 정답이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짝 다를 수가 있어서 보다 인성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굳이 물었을 때는 우리가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아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생각을 해보시면 둘 다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정답이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는 회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회사는 2차적인 사회화 기관 맞고요. 우리가 사회화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 맞습니다.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난도가 높은 문항이다 라고 이번 시험에서 이제 꼭 몇 문항을 이제 체크를 해 본다면 8번이 해당이 되겠죠. 3번으로도 제시가 3점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문화의 출제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표 분석이 되게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정말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사회 선생님들도 야, 사회문화 과목이 수학도 아닌데 여기에만 너무 이렇게 방점이 찍혀져 있고 이렇게 이슈화되고 이러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아? 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사회문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학생들을 변별하려면 뭔가 정말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문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도 부합하는 게 바로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출제되었던 그런 고난도 문항과 함께 요 파트에서 이제 좀 어려운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자 갑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했는데 아버지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의 사회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서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육아 참여 정도가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변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지어지는 결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자녀의 사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따라간다 라고 해서 종속변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땡땡시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그 자녀 8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많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인은 뭐 이런 식으로 모집단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연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표본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표본인 것이고 자, 자료 분석을 했더니 이와 같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자, 자녀의 사회성 지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우리가 계량화할 수 있고 수치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7.3, 8.5, 9.4 이렇게 나왔는데 10점 척도로서 숫자가 클수록 사회성이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높을 것인데 지금 여기랑 연관을 시켜서 봤더니 아버지의 1일 평균 육아 참여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회성 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세운 가설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 가설은 검증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수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독립변인, 니은은 종속변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답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전체 가설을 봤을 때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사회성이다 라고 했는데 야,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계량화, 수치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바꿔볼 수가 있느냐라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리을은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가 전체 모집단을 표본이 대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가질 때에는 두 가지 요건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당수를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특별한 조건에 편중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지켜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 1000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모집단을 우리 학교 학생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10명만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을 만든 다음에 야, 이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약간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야, 1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 중에서 10명만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얘네는 이 10명의 특성 아니야? 정말 1000명이 정말 이런 특성을 가질까? 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10명은 너무 적죠. 그런데 약간 이제 어려운 것이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을 연구해야만 우리가 상당수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객관적인 그 수치로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상당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을 그래서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특정 조건에 편중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때의 기준은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의 특별한 조건들을 첨가를 해서 아주 일부만을 이제 연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서 사실은 모집단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버지의 육아 참여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모집단은 우리나라 아빠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추출한 표본이 땡땡시에 거주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 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땡땡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특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은 가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한 3번이 틀려서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미음은 통계 처리가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맞죠? 대표적으로 질문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계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집단 간의 비교도 용이하다라는 특성 가지고 있었습니다. 5번 보시면요. 비읍을 통해서 가설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가설이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수용까지 되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이 SNS 게시물을 올린 것 중에 일부입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국가대표인데요. 얘가 갑의 준거 집단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거 집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준거,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제시문 안에서 준거 집단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깔아주냐면 되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맥락을 보시면 갑이 와 국가대표에 선발된 것만 해도 영광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 집단에 내가 너무너무 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준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은 아빠와 갈등을 겪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할 갈등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역할 갈등의 사례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하는 것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오답을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역할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뭔가 고민을 한다, 싸웠다, 다퉜다, 다 역할 갈등이네. 아버지랑 아들이랑 뭔가 이렇게 지위가 나타난 것 같고 역할 갈등이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시는데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개념을 잘 잡으시면 앞으로는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역할은 우리가 특정 지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빠랑 싸웠다라고 얘기할 때 야, 이때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게 기대돼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측면이 상충되는 게 기대돼서 싸웠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보시면 기억과 디귿은 모두 성취주의이다. 아주 쉬운 문제이죠. 내가 나의 노력으로 후천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성취주의이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기억으로서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니은이 뭔지 기억이 뭔지 찾아보지 않으셔도 무조건 X 하셔야 됩니다. 아주 빈출되는 선지이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마다 이거 진짜 수능에 잘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 끝나고 울면서 선생님 여기에 낚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선지와 문항인데요.
여러분 역할에 대한 보상 혹은 제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상과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이 아닌 역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볼 필요도 없이 틀렸다라고 넘기시면 되겠고요.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해서 이제 옳은 설명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해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를 우리가 A, B, C를 이제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 문항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또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제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가 진짜 난도가 높게 느껴졌을 그런 문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개념만 이해한다면 또 쉽게 풀리기도 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이다. 여러분 전형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면 얘는 뭘까요? A는 이 중에서 다 자발적 결사체죠. 그렇죠? 아마도 이걸 거야 라고 일단 결정을 지어 두시고요. B, C가 뭐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C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의 구성원은 모두 C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B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공식 조직의 개념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식 조직 내에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공식 조직을 배경으로 우리가 발생한 집단이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비공식 조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는 비공식 조직, C에 들어갈 게 뭐다? 공식 조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봤더니 갑은 땡땡 회사의 직원으로서 애사심을 갖고 근무 중입니다. 그는 요리를 좋아해서 회사 내 요리 동호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이렇게 회사 내 요리 동호회다 라고 하는 거. 자, 지금 공식 조직 내에서 공식 조직을 배경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아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B에 해당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땡땡 시민단체가 주최한 온라인 요리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단체, 조직 나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일단 시민단체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결사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는 뭐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까? 공식 조직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아이구나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 A는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발적 결사체가 지니는 아주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은요. 가입 역시 내가 자유롭지만 탈퇴도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자, B는 C와 다르게 특정한 목표와 과업 달성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BC가 바뀌었죠. 특정한 목표, 과업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공식 조직입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 시민단체, 네모네모 시민단체는 A와 C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A는 자발적 결사체, C는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디귿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회사, 땡땡 회사는 회사 내 요리 동호회와 다르게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죠. 우리가 이 중에서 비공식적인 조직이다라고 할 때에는 후자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의 수능에서 기출이 된 문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더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땡땡고등학교의 사회문화 1학기 주제탐구활동 보고서입니다. 선생님도 이런 거 이제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했냐면요. 자, 땡땡고등학교의 잔반 줄이기 캠페인의 실시 여부와
잔반 배출량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수행평가 채점할 때 이런 걸 보면 아, 얘는 일단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양적 연구해야겠네. 그래서 가를 봤더니 이걸 실시하면 배출량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진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에 낚이시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잠정적이다 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잠정적인 결론은 뭐예요? 이거 가설 설정입니다. 그죠? 결론을 낸 게 아니라 가설을 설정한 단계다. 낚이시면 안 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실시 시기와 잔반 배출량 측정 방법 등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단계를 봤을 때에 연구 계획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2개월간 매일 점심급식 직후에 잔반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캠페인을 실시한 달이 그렇지 않은 달에 비해서 배출량이 15%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에 푼 문항과 이제 결합해서 단어를 이제 활용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내가 가설을 세웠죠. 근데 이 세운 가설이 검증이 되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수용이 되었다. 내가 세운 거랑 똑같이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요까지 체크가 가능한 거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기억을 보고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 가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한다 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때 결론을 진술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단계가 결론을 이제 얘기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이 결론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할 거다, 제언을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결론이 아니라 가설을 설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나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죠.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또 내가 어떻게 이런 잔반 배출량 측정 방법을 결정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보시면 자, 다에서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되죠. 지금 다를 보시면 측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여기서 나의 의견이 들어간다면, 주관이 들어간다면 이때는 조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5번 보겠습니다. 라에서는 연구자의 감정이입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적인 이해가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데다가 지금 가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것인데 이런 단계에서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 틀린 답입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 지금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에 개인과 사회 관계를 이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사회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 라고 하는 거 구별하면 되겠죠. 갑부터 보겠습니다. 사회 규범은 개인을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일방적인 구속력을 행사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사회 구조, 제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세다라고 해서 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실제론이고요. 자,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은 개인 간에 형성된 약속인데 개인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구속력과 영향력을 지녀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는 사회 명론론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뒤바뀌었습니다.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사회 현상이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본다. 이것은 을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을이 아니라 갑에 따르는 설명입니다. 4번 보시면 을의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명목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 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정답입니다.
5번 보시면 가불의 관점은 모두 개인을 사회에 종속된 존재로 본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개인이 사회에 종속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갑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13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집단, 조직과 관련한 문항을 약간 이제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점을 해 놓은 건데 아주 어렵지는 않다. 여러분 이제 배점이 3점인 거 보고 먼저 겁먹어서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이제 없는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대학교 총학생회 교내 동아리 수험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 것들은 문제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선지 보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보시면 자, 기억은 목표가 명확한 공식 조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땡땡 대학교는 공식 조직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자, 니은은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회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교내 동아리는 구성원들의 본질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 공동사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사회의 사례는 진짜 별로 없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가족, 친족, 그죠? 얘는 공동사회 아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리을의 내 집단이자 중거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험생들이 이 대학에 정말 모두가 다 속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맥락이 있다면 우리가 중거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중거 집단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요. 동시에 내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내 집단이다 라고 판단을 하려면 수능 기준으로 개념 정리를 하셨을 때 얘는 일단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수험생들의 이 대학교에 수험생들이 소속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번은 틀렸고요. 5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디귿과 다르게 주로 비공식적인 제재를 통하여 구성을 통제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으려면 비공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서 구성을 통제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겠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이론이 나타나 있는데요. 낙인이냐, 뒤르켐의 아놈이냐, 차별교제 이론이냐 라고 하는 거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스를 할 수 있는 애는 낙인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BC가 무엇인지 보려고 했더니 B의 경우에는 일탈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 결과다, 배워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차별교제 이론이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아노미, 그 중에서도 뒤르켐의 아노미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거 바탕으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일탈자로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낙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면화하는 과정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1번 답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약화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얘는 B가 아니라 C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이 대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야, 너 일탈자랑 놀아서 그래. 걔랑 놀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C가 아니라 B가 되어야 돼서 틀린 답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B는 A와 다르게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요거 낚이지 않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선지인데요.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N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낙인을 설명하는 선지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C의 경우는 A와 다르게 일탈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론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기능론이기 때문에 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번 틀렸습니다. 거시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자료 수집 방법 A, B, C인데 면접법 아니면 실험법 아니면 참여 관찰법입니다. 연구 사례를 보고 뭔지를 찾아내시면 되는데 사실 선생님이 내신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진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수능에서도 보시면은요.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이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는요. 이 소통 방식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럼 얘는 질적 연구해야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테고 그래서 5명을 인터뷰했다라고 하면 면접법이구나. 결정 지으시면 되고 B를 봤더니 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여 관찰.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보시면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합리적인 소비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전후의 검사를 통해서 소비 능력을 우리가 비교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작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법이다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1번 보시면 A는 B와 다르게 실제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생생한 자료, 실제성이 보장되는 자료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형적으로 참여 관찰에 쓰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B는 A와 다르게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면접법, 두 번째는 질문지법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B는 참여 관찰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봐도 되잖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C는 B와 다르게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바꿔서 얘기했죠. 실험법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제의 정도가 아주 세다. 말 그대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상황을 이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높은 아이들이라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시면요. A와 B는 C와 다르게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된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얘는 질적 자료, 얘는 양적 자료이기 때문에 4번 맞고요. 5번 보겠습니다. A, C는 모두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로 활용을 하는 것은 문헌 연구이고요. 나머지 자료 수집 방법 4가지는 주로 1차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5번 틀렸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을 봤더니 문화의 속성인데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아이들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가지 중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 상황 이런 거 파악하고 분위기를 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눈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서구인들은 눈치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식의 문화를 다 같이 누리고 있는데 동질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문화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아마도 공유성이 가장 부각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2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반찬의 개념이 없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따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막 샐러드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막 나오면 엄청 놀란다라고 하는 거죠. 좀 부족하면 무료로 추가가 제공 가능하다. 엄청 놀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고 그 나라,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요.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한다. 그렇죠. 공유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A라는 문화권이 있어요. B라는 문화권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끼리 공유하고 얘네끼리 공유하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와 얘네 사이에는 이제 차별성이 되게 두드러지겠죠. 그런데 이 문화에 속한 아이들끼리는 이렇게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하게 되겠죠. 1번이 답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형태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의 변동을 초래한다라고 했는데 얘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찾으셔야 되냐면요. 전체성, 총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가 변했더니 연쇄적으로 다른 하나가 변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체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전승된 문화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어서 무언가가 풍부해졌다, 다양해졌다 라고 얘기한다면 얘의 경우에는 우리가 축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특성입니다. 자, 5번 보시면 여러 문화 요소들이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체계다 라고 하면 역시 얘는 총체성, 전체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하시는 겁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이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에는 약간 이제 난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문항을 해결할 수 있어야 수능에서 출제되는 만큼 이제 난도를 조금 높였을 때 그런 문항도 맞출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항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수능에서 문화의 의미,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하는 것이 출제가 됩니다. 갑 보겠습니다. 자, 문화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좁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한국 문화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한국의 생활양식 통째를 일컫기 때문에 넓은 문화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하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인간의 본능적인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기억이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이든 좀 난도를 높이려면 사실은 좁은 의미보다는 이제 넓은 의미랑 연결시켜서 이제 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문화가 아닙니다. 본능적인 것, 선천적인 것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일지라도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수준이 높거나 교양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네, 좁은 의미 맞고요.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문화시민에서의 문화와 동일한 의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문화시민이다 라고 할 때는 교양이 있는 시민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넓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틀렸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의 총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요 맥락 자체가 우리가 넓은 의미의 정의이기 때문에 리을이 맞는 설명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A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관료제 아니면 이제 탈관료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관료제와 탈관료제만을 이제 대비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오래 전에 출제가 되었던 스타일인데 총평에서 말씀드린 딱 그대로 요즘에 우리가 이제 6월 모평을 보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문제를 한정된 주제에서 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단독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A와 B가 뭔지부터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죠. 산업사회의 지배적인 조직 운영 원리다라고 하면 A가 관료제구나. B가 뭐다? 정보화 때에 나타난 탈관료제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1번 볼게요. 자, A는 대규모 조직의 운영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료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1번 완전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B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이 용이하다. 그렇죠. 우리가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넘어가게 된 게 정보화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유연한 대응이 되게 중요시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A는 B에 비해서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용이하다 라고 하는데 A, B가 바뀌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B는 A에 비해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중시된다. A, B가 역시 바뀌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무사안일주의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무사안일주의의 경우에는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이렇게 좀 재미를 주려고 문제 자체를 좀 구성을 해보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사회화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회화냐, 제사회화냐
얘기사회하냐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도 판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배우고 있는 제4야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 자, 기억 보시면요. 성인기 이후에만 나타나는 과정이다. 성인기 이후에 많이 나타나겠죠. 성인기에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최초 사회화 이런 것보다는 이게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에만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죠. 디귿 보시면 변화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쵸? 아주 변화 속도가 느릴 때에는 내가 처음에 사회화가 됐으면 이거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렇게 끌고 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회 변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완전 새로운 거 내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성 높아졌겠죠. 자, 리을 보겠습니다. 자, 결혼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얘기가 아니라 제4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풀 수 있는 쉬운 문항이었고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이해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문화이해의 태도와 문화이해의 관점은 잘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이해의 관점이다 라고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요. 비교론이냐, 총체론이냐, 상대론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사실 이제 문항에 빈출됐던 것은 비교론인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비교론이겠구나 라고 이제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되고요. 제시문을 통해서 셋 중에 하나로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뭘까 봤더니 과거 중국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사의 필수품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변했어요. 왜 변했느냐? 자, 1차적으로는 차를 마시는 풍습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점차 국물 있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측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냐면 겨울밀 농사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수, 만두 이런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게 됨에 따라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가 젓가락이 주요 식사 도구가 되고 숟가락이 서서히 부수적인 도구로 남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뭘까요? 여러분 좀 어렵죠. 문화의 관점이 보통 이제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맨 마지막 문제로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회문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개념이 막 쌓여서 내가 풀어야만 되는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언어 영역적인 게 좀 결합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문해 능력이 좀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면서 어려워하는 이제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런 문제 대표적으로 어려워할 만하죠. 지금 보면 얘는 중국은 이렇다. 그래서 이해하자는 거니까 상대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얘는 총체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총체라는 것은 문화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로서의 하나를 볼 때에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라서 지금 젓가락이 이렇게 주요 식사 도구가 된 이유가 뭐냐? 자, 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최대한 이제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총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문화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이제 전체를 봐야지 온전한 하나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편하게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의 일부만 보면 이 사람 되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고 이런 점은 이렇고 이런 점은 이렇고 라고 해서 전체로서의 하나를 보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편협한 시각을 극복한다라고 하는데 총체론이 기여를 하게 되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모든 사회 문화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문화의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이게 총체론이고요. 리을 보시면 타문화의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거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평이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러한 문항들이었지만 내가 개념이 살짝 약했다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곳곳에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결과에서 내가 맞았다, 틀렸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맞췄더라도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맞은 건지 아니면 잘못 생각했는데도 우연으로 맞은 건지를 잘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과정들 거치셨길 바라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다양한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험도 잘 보고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